네, 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또 하게 된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뭘 사야 될 때라고 올린지는 다들 짐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장기국채를 또 사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러 왔고, 제가 앞에서는 계속, 요 4.3 레벨, 4.3 레벨에서 사는 게 너무 위로 열린 거랑 아래로 먹을 부분이랑 너무 말도 안 되게 기대값이 차이가 나서 4.3에서는 절대 안 산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금 4.62까지 와 있고요. 음. 근데 지금은 제가 사실 오늘도 저희 장인어른이 요 금리는 계속 보고 계세요. 해가지고 기회가 오면은 뭐 사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린 거는 일단 오늘 사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가 지금 너무 변동성이 커요.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떤 이슈 하나를 다 소화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매입하는 거는 조금 변동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근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버지 돈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입하는 거는 물론 지금 레벨은 좋아요. 저는 진짜 4.7부터는 주저없이 매수 시작을 할 거고 지금도 4.6이면은 절대 나쁘진 않아요. 그냥 지금 사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보통 좀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입장이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와중에는 예, 좀 기다렸다가 사고 싶어요. 여기서 설령 조금 더 못 먹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4.6이면은 여기서 한 4.55까지는 그냥 기다렸다가 그 7bp, 10bp 정도까지는 못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거든요. 4.5 레벨에서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지금 뭐 4.3, 제가 말씀드렸던 4.3에서 30bp 넘게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냥 국민은행 가가지고 예금 들라 그러면은 2.5, 2.3? 요 정도 레벨이거든요. 저축은행 가도 그럼 3%가 안 나온다는 얘긴데 근데 장기국채가 4.6. 물론 이건 달러죠, 달러. 그러니까 환해지를 건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 지금 금리 2점 몇 프로 치고 미국 금리 4.5 정도 치면은 환해지 비용으로 2.5 치더라도 요런 계산을 하면은 환해지 비용까지 계산을 하면은 너무 나이브하게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해요. 그럴 거면은 국민은행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뭐 2621 같은 걸 매입한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아마 그거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고 있고 장기 금리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 괴리 자체가 주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보통은 이게 같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그 1년짜리로 지금 제가 잘라온 건데 1년 안에만 보더라도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냥 장기 금리는 달러 인덱스와 함께 한다가 최근 2년 동안의 그냥 트렌드인데 갑자기 그 관세 이슈가 터지고 난 뒤부터 이게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한 2, 3일 정도의 저 장기 금리 흐름. 물론 이게 감세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신용등급 강등도 있고 그런 걸 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괴리가 벌어진 부분은 확실히 예, 좁혀질 거라고 보는 게 정방향 배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굳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로 환전을 해서 장기 국채를 산다.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요번 투자에서는 환 노출은 회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아시아 통화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게 트럼프가 강달러를 원하는 건지 약달러를 원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꾸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하는 말 중에서 막 강달러를 원한다고 하면서
약달러를 원한다고 하면서 뭐 달러 패권을 지키고 싶고 자꾸 그런 터키가 옛날에 그 터키 대통령이 금리를 올려야 인플레 잡힌다고 하는 그런 헛소리를 짓거렸던 것처럼 자꾸 그런 모순적인 얘기를 트래핑 딜레마를 피해가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불안감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누를 수는 있죠. 플라자 합의처럼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지금 자꾸 아시아 통화에 대한 플라자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오늘도 좀 하나 터졌죠. 그래갖고 1점 몇 프로 환율이 빠져서 지금 1370원, 8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환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장기 금리를 가서 먹는 퍼센테이지 중에서 환 노출을 시켰을 때 움직이는 폭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너무 불확실성 자체가 커져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은 리스크입니다. 그 자체로도. 그래서 저는 최대한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이번에는 환 노출을 예, 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 해지로 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제가 보통 사는 게 에이스 한국투자증권에서 한국투자 자산에서 나온 에이스 미국채 30년 현물 상품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쪽으로 환해지 상품으로 갈 겁니다. 그쪽으로 진입할 예정이고 사는 시기는 일단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의 변동성 자체, 최근에 있었던 신용등급 강등이라던가 감세안 때문에 생길 추가 국채 발행 같은 거.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불확실성을 다 생각하더라도 현재 레벨은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하다. 하나하나 해볼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장기금리에 들어가 있는 이 텀들, 인플레, 잠재 성장률, 그 다음에 현재 금리. 그냥 요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수급이랑 공급 막 이런 것도 다 있긴 한데 어차피 지금 QRA 나온 거 보면은 그렇게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티박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수요 공급을 뭐 굳이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방금 말씀드린 성장률이랑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요 두 개가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은데 보시면 성장률은 1분기에 부러졌었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1분기에 부러진 그 수입이 많이 늘어서 GDP가 안 좋게 나왔다. 그거를 진짜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거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아니,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경제가 안 좋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심지어 그 수입이 많았던 것 중에 아주 큰 부분이 금이었죠, 금 수입. 근데 이게 금이 어느 정도 화폐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수입의 수입으로 들어온 금의 대부분이 산업용이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거는 그냥 진짜 수입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그 진짜 현물 금 자체에서 차지하는 투자용 금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유로화로 환전했다고 해가지고 원화를 유로화로 환전했다고 해가지고 뭐 유로화를 수입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화처럼 금을 생각했을 때는 수치상으로는 수입이 많이 늘었다. 막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그 금은 배제한 값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실제로 GDP 나우에서도 금을 배제한 값을 따로 산정을 했었고, 물론 그걸 제외하더라도 GDP에서 많이 빠진 부분은 맞긴 맞습니다. 수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맞아요. 근데 그게 왜 많이 늘어났어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리 프론트 로딩 하더라고 미리 선주문 넣느라고 다 끌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경제가 안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어폐가 안 맞는다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야 장기금리가 빠지는 건데, 그걸로 인한 1분기 GDP가 나빴기 때문에 뭐 장기금리가 빠지고 그런 부분은 저는 확실히 없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2분기 GDP 나와만 보더라도 2.4. 2.4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매수를 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높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이미 우리 성장률 자체가 꽤 높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도 저희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저점을 했다. GDP가 이미 고점을 꽤 찍었다. 여기서 지금 윗방향으로 더 올라가 봤자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미국이 설마 3%가 나오겠어요? 작년처럼? 작년에 나온 거는 아주 100% 옐런이 그 선거 대선 때문에 돈을 풀었던 거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했던 거 단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가지고 RRP에 있는 자금을 땡겨와가지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예, 그 어마어마한 소비가 나왔던 거고 소매 판매 진짜 작년에 엄청났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각각 GDP 나우에서 산정하는 각 요소들이 나올 때마다 GDP 나우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중간에 ISM 제조업 PMI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발표될 때 1.1까지 빠졌었어요. 지금 ISM 저거 들어가면 한 48 정도 나와가지고 50 이하가 돼가지고 축소 국면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그 ISM PMI라는 게 각 회사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하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산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가 안 축소가 축소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누가 뭐래도 관세 장벽이 생기고 나면은 이러나 저러나 무역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거기에 최전선에 있는 구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설문이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GDP 나오에 반영이 된 게 이렇게 낮게 반영이 됐다가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들 보니까 요 중간에 있는 ISM 서비스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경제가 나쁘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나마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그 해방의 날? 4월 8일 그 말도 안 되는 판넬 들고 나와가지고 주식을 작살냈던 그 날 이후로 주가가 그래도 한 2, 30% 밀렸을 때, 이게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많이 빠는 바람에 비트코인도 그때 많이 빠졌었죠. 그러한 부의 효과가 제거되는 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빠질 거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7할이 소비인데 그러한 부의 효과가 제거되는 것 자체가 주는 침체 우려가 좀 있었죠.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좀 한 달 만에 다 올라왔죠. 무슨 2만 천을 다시 너무 빠른 속도로 회귀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산이 많이 깎여서 소비가 줄기도 전에 너무 빠르게 다시 그 자산들이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미국 사람들은 막 샀다 팔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 투자는 진짜 단타 성향이 강하거든요. 회전율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 뭐 퇴직연금이라던가 뭐 노후 뭐 개인연금 같은 게 다 그쪽 주식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막 단기로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최근에 4월 달에 많이 흘렀던 그때 매각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게다가 그게 바로 또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부의 효과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소비가 당장 줄기에는 조금 어렵고 당장 신용카드 연체율이나 뭐 물론 부동산 연체율은 스멀스멀 올라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한 10년, 20년만 잡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닙니다. 연체율은 심지어 꺾여서 카드 연체율은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가 당장 부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당장 늘리기에도 뭐 그렇게 나이스한 상황은 아니죠. 누가 뭐래도 지금 중국 쪽에서 그 관세 붙은 물품을 태운 선박이 1주, 2주 전부터 지금 입항되기 시작했죠. 미국 쪽으로. 그게 이제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딱 넘어갈 거기 때문에 가격 부담 때문에 좀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도 되게 높은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뭐 아마존 같은 데서도 원래 아마존은 공화당이랑 극상성입니다. 빅테크 중에 테슬라 말고는 어지간하면 다 민주당 밀고 있었어요. 진짜 일론 머스크가 진짜 미친놈인 게 일론 머스크만 공화당을 후원했어요. 나머지는 다 양빵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 쪽에다 훨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주당에다가 많이 밀어주는데 아마존이 최근에 트럼프 관세 옆에다가 이렇게 얼마 표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물론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말인 즉 인플레 우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찍히고 있는 이 숫자 2.4%가 여기서 더 올라봤자 성장률 텀 때문에 내가 장기금리 쪽에서 손실 볼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3% 가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관세가 막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요것만 보더라도 예, 성장률 텀에서 손실 볼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럼 중요한 건 인플레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플레가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물론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은 2점 초까지 되게 잘 내려와 있어요. 이건 진짜 되게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좀 뜯어보면은 중고차는 조금 걱정이 돼요. 중고차는 관세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중국이랑 관세 같은 경우에도 145에서 뭐 30%까지 내려서 이제 그걸 약간 뭐 천사처럼 선녀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협상을 되게 잘한 거죠. 처음부터 그냥 30% 때린다고 하면 엄청 거부감이 들었을 텐데 145까지 끌어올렸다가 30%까지 내리니까 괜찮다고 하잖아요, 시장이. 아, 나이스. 박수 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2만 1000까지 나스닥이.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감탄했어요. 그런 관세 우려, 뭐, 석 달짜리 유예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내려가긴 하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근데 저는 20%만 돼도 엄청 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없던 게 생긴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EPS에 무조건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그러한 우려 때문에 당연히 중고차, 신차가 아닌 중고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24년 5월하고 25년 5월하고 비교해 있는 거예요. 토탈로 보더라도 4.4%입니다. 절대 빠지거나 그런 쪽은 아니에요. 중고차 쪽은 확실히 부담스러운 레벨로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계속 가장 인플레에서 걱정된다는 부분은 ISM PMI 가격. 보시다시피 이게 괴리가 날 때가 있어요. 표시하면서 볼까요? 과거에도 지금처럼 지금 보면 여기 벌어져 있죠. 파란색 올라가는데 파란색이 올라가고 있는데 빨간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림판처럼 안 뜨네. 요 파란색 올라가고 있는데 빨간색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방향을 달리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파란색이 올라가고 있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꼭 CPI가 튀어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괴리가 먼저 나요. 그리고 선행적으로 해서 먼저 ISM PMI 가격 지수가 먼저 튀어 올라가고 보면은 먼저 튀어 올라가고 빨간색은 아직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그 뒤에 꼭 빨간색이 따라서 튀어 오릅니다. 이런데 보면은 벌어져 있죠, 여기. 항상 파란색이 먼저 움직여요. 파란색이 올라간 다음에 파란색이 올라가는 와중에도 빨간색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항상 그 뒤를 따라서 빨간색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빠지긴 했지만 전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관세가 생겼는데 물건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지금처럼 이렇게 괴리가 말도 안 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95%의 확률로 이 둘이 함께 할 거다. 근데 빨간색이 아니, 뭐야 파란색이 내려가던가 빨간색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빨간색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플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 다행이었던 거는 트럼프가 어거지로 에너지 가격을 눌러놓는 바람에 유가가 지금 한 60불 정도에 있죠. 60불에다가 그냥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이미 어느 정도 인플레를 좀 눌러주고 있긴 한데 그 효과를 생각해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ISM 가격 지수예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마냥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는
충분히 튈 우려가 있다. 리스크로서 존재를 한다를 인지하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장기금리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거비인데 주거비가 그래도 좀 내려오고 있어요. OER 같은 경우에도 내려오고 있고 진로우 렌트도 내려오고 있고 요런 거는 주거비 쪽은 오히려 좀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뭐 에너지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유가 해봐야 뭐 60불이니까 우리가 막 유가 우려할 때는 막 100불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진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에너지 쪽도 그렇게 걱정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로 되게 큰 부분은 아무튼 인플레. 인플레 때문에 내가 장기금리에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는 해야 된다. 충분히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 계속 들고 왔던 장표 그냥 하나 들고 온 건데, 이제 와가지고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건 여전하죠. 이 텀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매수하는 것 중에 1순위. 여러분, 이 주가.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옛날에는 뭐 파월, 몇 년 전만 해도 벌써 파월이었죠. 파월이 FOMC마다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베센트랑 러트닉은 좀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트럼프랑 베센트가 올해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파월은 되게 덜하죠, 보면은. 파월의 영향력은 확실히 빠져 있고, 그냥 60이 트럼프, 40이 베센트 정도인데, 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 두 명이 아주 강력하게 장기 금리는 보면서 말을 뱉어요. 주식은 안 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주식 시장은 관심도 없어요. 주식이 빠질 때는 안 움직이는데 장기 금리가 튀는 거는 움직여요. 그동안에 계속 그랬어요. 트럼프가 제가 립 서비스 하는 거 두 번 봤는데 그 두 번이 다 장기 금리가 4.5를 뚫고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지금 이 신용등급 강등된 거 하나, 그 다음에 감세안 통과된 거 하나, 요 두 개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간 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트럼프나 베센트가 나와서 장기 금리를 떨구는 뭔가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기 주체가 일단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 무조건 이겁니다. 얘가 이 SLR 규제 완화가 이건 뭐 제가 연초부터도 그냥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완화해도 은행이 저거 사겠냐? 삽니다. 이미 20년, 21년, 22년 때 보면은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사실 4.6, 4.7%면은 누가 봐도 장기금리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장기금리가 엄청 올라. 5%, 6% 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미 그 장기금리 레벨 때문에라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미 높은 레벨 자체가 다시 한번 걔를 끌어내리는 요소가 됩니다. 주식이랑은 좀 다르죠. 내 주식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반등할 요소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장기금리라는 거는 장기금리가 올라간 그 자체가 장기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안 따먹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SLR 규제 완화시켜서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을 거, 심지어 지금 자기 자본 비율도 0%인데, 저 뭐야, 지준율. 지준율이 0%인데, 굳이 지급준비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 IORB 금리 따먹으려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똑같은 금리 지금 장기 금리에다가 넣어가지고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5%가 넘는 상황인데 지금 한 5.15 정도 보이고 있는데 그냥 그 금리 받으면서 기다리면 알아서 장기 금리 내려오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은행이 안 먹는다? 말도 안 되죠, 진짜. 저는 SLR 이 규제 완화되면은 은행이 그거를 포트에다가 편입하기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예, 좀 이상해요, 솔직히. 그거보다 낮은 레벨에서도 엄청 적극적으로 편입해서 대차대조표를 키웠었단 말이에요, 은행이. 21년도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SLR 규제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트럼프랑 베센트가 끌어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체가 되어주는 거죠. 자국 내 은행이 미국의 국채를 사줘서 새로운 수요처로서 등장한다가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나 베센트가 취할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험원 이사가 이미 부릉부릉 많이 해놨어요. 뽐뿌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충분히 이거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해서 혹시나 매입한 다음에 5%까지 튀어 올라가더라도 뭐 그렇게 굳이 걱정을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살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은님이 고 올려줬는데 요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 해지 상품 뒤에 H 붙은 게 해지 상품이에요. 요걸로 살 예정이에요. 그냥 오로지 요것만 보고 있습니다. 아예 환 노출 상품은 볼 생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 변동성 자체가 지금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리스크 그 자체.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환 노출로 트라이 안 할 거고.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이 일본 시장으로 가서 사는 게 있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3개월 금리 차이가 환해지 비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쉽게 추산하면 됩니다. 뭐 금리 수합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 여러분이 그냥 보기에 쉬운 거는 그냥 각국의 3개월 금리 차이를 가지고 환해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일본의 금리와 그 뭐야 미국의 금리 차이를 보면은 아직도 4%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1년에 4%가 환해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웃긴 게 261이 진짜 유행했던 한 2년 전에 있죠. 그때는 환해지 비용이 무려 5.5%예요. 1년에 앉은 자리에서 비용으로 5.5%를 내야 돼. 환해지 비용만. 게다가 운영 수수료까지 하면은 한 6% 냈던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1년에 6%를 까먹는 거라니까요.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장기국채 투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와중에는 인플레 올해도 한번 두들겨 맞아야 될 거고, 저 SLR 규제 완화가 완전히 돼가지고 새로운 매수 주체로 은행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변동성이 생길 텐데, 그 변동성을 감당하면서 기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엔화로 바꿔서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261 같은 거를 사기에는 환해지 비용 때문에 그렇게 실익 자체가 없어 보인다. 지금 4.6%인데 환해지 비용으로 4% 내면서 버틴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넘어가가지고 수익을 내려는 게 N 환차익, 원 N 환차익에다가 장기국채 금리 내려가는 것까지 따먹으려고 한 건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혹시나 요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그거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얘는 또 얘도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는 거에 대한 환해지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금리가 4.초니까 우리나라 2.초 코픽스 금리 2.초 생각해 보면은 2% 2%의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가 4.6이니까 그럼 한 2.5% 정도 이자 받는 걸로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원화로 요 정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 숏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그리고 장기 금리는 요 정도 보고 있어요. 리스크로는 인플레 분명히 한번 튈 것 같다. 성장률 지금 2.4 프라이싱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튀어봤자 3%, 0.6% 정도. 아, 근데 너무 말이 안 돼, 그거는. 물론 말이 안 돼도 넓게, 리스크 넓게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올라가 봤자 3%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는 지금이 오히려 내려와 있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래서 인플레는 분명히 리스크로서 마음속에 가지고 가면 된다. 특히 ISM 가격 지수 봤을 때는 도저히 안 튈 수가 없을 것 같다.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장기금리 쪽에서 따먹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에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두 마우스, 베센트와 트럼프의 입을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그나마 또 웃긴 게 트럼프가 좀 조용하고 베센트가 거의 구할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터닉도 뭐 별 말 없는 것 같고 그냥 구할이 베센트인데 베센트 재무부장인데 재무장관인데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하는데 차안 발행을 하는데 뭐 5% 30명을 발행하려면 5% 줘야 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내가 뭔가를 살 때, 음, 내 편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내 뒷배가 누군지. 지금 내 뒷배 누구예요? 내가 만약에 장기금리를 산다. 내 뒷배. 트럼프, 베센트. 아, 이거보다 든든한 내 아군이 있나? 제가 맨날 주식 얘기할 때 외국인이랑 평단 맞춰서 따라 들어가자고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비슷해요. 그냥 좀 돈 많고 정보 많은 친구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그러한 경제 주체 둘이 어떤 방법을 써서 장기 금리를 끌어내릴 텐데 제가 보기에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하는 것만으로도 사점 초까지는 충분히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 일본 금리는 왜 얘기를 하냐면, 일본도 되게 특이해요. 뭔가 특이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엔화로 많이 환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엔화 투자를 같이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일단 일본의 기준금리가 여기 잠깐 삐죽 올라와 있는 2008년 요때 올라왔던 게 50bp 정도 돼요. 0.5. 지금 올해 일본이 요 오른쪽에 보면은 주요 IB가 전망하고 있는 거 보면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는 없어요. 여기 보면 다 0.75 아니면 1이죠. 한 번 아니면 두 번. 근데 그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면 어떻게 되냐? 30년 만에 0.75%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 40살 정도까지의 사람은 살면서 0.75%라는 거를 본 적이 없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30년, 30년 동안에 자기가 눈앞에서 금리가 0.75를 찍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55년 안에 지금 최소 0.75를 찍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보다 더 나간 곳은 1도 보고 있어요. 심지어 내년 1분기까지는 모든 IB가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는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일본 BOJ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했던 말을 들어보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다. 지금의 인플레는 우리가 좀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기자회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BOJ의 의지는 매우 확고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도 보시면은 다 튀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에너지랑 식품 쪽이 굉장히 튀어 올라가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쪽이 쌀값이 금값이에요. 이건 제가 뭐 올해 초부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사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본 쪽에서는 쌀값 때문에 엄청 이슈가 돌고 있어요. 누가 도대체 매입해가지고 숨겨놨냐고. 물론 뭐 그거 잡아가지고 때려잡으면은 쌀값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현재 일본 CPI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수입 가격이에요. 수입 가격. 근데 그 수입 가격은 엔화의 환율에 따라서
연동돼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보시면 딱 같이 움직이죠. 자, 이거 지금 10년? 10년 끌고 온 거죠. 10년 끌고 온 거 보면은 N달러 환율이랑 일본의 수입 가격이랑 예, 동행해서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요. 잠시만요. 여기 아무리 낮아도 이전보다 보편가세 10% 오른 형국, 인플레 위험, 재정 적자, 감세한,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 미국에 대한 신뢰 감소, 말씀해주신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괴리, 국채 등 미국의 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생각. 그래서 나스닥 인버스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세가 지금이야. 감세하면은 국채 많이 발행하겠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감세 자체로는 사실 기업들의 EPS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감세가 기업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을 텐데 그 저는 그 감세안 때문에 기업의 EPS가 좋아지는 거를 언젠가 시장이 다시 반영하면서 갑자기 주식이 날아가는 걸 좀 우려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스닥 인버스보다는 예, 채권을 그냥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도 올해 수익이 좀 난 상태여서 그냥 올해 마무리를 지금 수익을 이렇게 좀 안 까먹는 쪽으로 네,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플라미님은 미국에 대한 나스닥 인버스를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저는 지금도 약간 말도 안 되는 레벨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인버스를 찍자니 이미 앞에서 인버스 찍었다가 두들겨 맞은 상황이어서 조금 불편해요. 인버스 찍는 것 자체가. 이게 한번 디니까 쫄보가 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인버스 쪽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다른 분도 인버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렸더니 누가 뭐야 니케이 니케이 인버스 뭐 머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댓글을 다셨는데 그때 이후로 그 영상에 댓글 그분이 달고 손절해야겠다고 한 이유로 보면은 다시 엔화가 많이 치솟았어요. 이때 148 148까지 그냥 올라갔었죠. 148엔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다시 142엔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통화에 대한 그 뭘까요? 그 회의장 안에서 뭔가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최근에 대만 달러도 그렇고 갑자기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도는 게 엄청 올라갑니다. 10, 소리 안 들어가죠. 이거 누가 음소거 안 해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아시아 통화 자체가 되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1% 2%씩 막 움직여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148까지 올라갔던 게 됐나요, 이제? 다 꺼졌나요? 네. 이렇게 완전 그냥 원웨이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만약에 손절했으면은 뭐좀 불편하게 됐겠네요. 아, 우리 형, 내가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재정 적자. 재정 적자가 문제다. 근데 재정 적자는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문제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얼마? GDP 대비 100%? 60%? 70%? 150%? 이게 진짜 모호해요. 어느 누구도 몰라.
저거는 이미 뭐 GDP 대비 60%일 때도 재정 적자 우려한다고 얘기를 했고, 70%일 때도 우려한다고 했고, 90%일 때도 우려한다고 했고, 100%일 때도 우려한다고 했어요. 110%일 때도 미국 망한다고 했고, 120%일 때도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안 망하죠. 몰라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놈의 재정 적자 뭐 유지가 어렵다, 달러 패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저는 저거는 아예 그냥 배제합니다, 저거는. 뭐 재정 레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저는 아예 배제해요. 그거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늘 그냥 입만 열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랬으면은 평생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매번.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필이면은 투자하는 요 몇 개월 만에 이게 터져가지고 미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그냥 이거 그냥 배제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신용등급 강등? 이거는 그냥 그 무디스 트럼프가 엄청 퍼스트 아메리칸 거 아시죠? 트럼프래 저기 누구야? 아 저기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엄청 자국에 대한 애국심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무디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었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무디스가 그거 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마지막 그거를 깎지 않았던 이유가 무디스의 워렌 버핏의 영향력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버크셔에서의 영향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좀 내려가면서 그냥 요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피치랑 저기 S&P 따라서 그냥 깎은 게 아닌가 그냥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식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었죠, 솔직히. 그래서 요런 부분 있죠. 이 재정적자 뭐 요런 얘기는 당장 국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고려 요소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한 번도 제가 국채, 장기 국채 투자 관련된 얘기 꺼내면서 재정적자 얘기 꺼낸 적 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꺼내지 않은 이유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그 얘기는 이미 해왔던 거고 하필이면 내가 투자하는 요 1년 동안에 그게 터진다라고 고려하는 것 자체가 되게 테일이에요, 테일. 정기분표표에서 되게 테일입니다, 테일.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다시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달러 엔이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저는 솔직히 달러 엔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제가 저번에 인버스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보통 제가 인버스를 하는 이유는 지금 주식시장이 A라는 요소 때문에 올랐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A라는 요소 때문에 오른 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인버스를 찍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는 주식시장 나스닥이 왜 2만 천인지 몰라요. 시장이 어떤 요소를 보고 도대체 저 가격까지 올라갔는지를 몰라요. 오른 이유를 알아야 인버스를 치죠. 근데 모른다니까? 지금 저는 N 환율이 이렇게 N이 이렇게 약세까지 올라갔던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못 찍었던 거예요. 그분이 막 왜 인버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는데 몰라서 그래요. 올라간 이유를 알아야 내가 그게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인버스를 찍지. 근데 모른다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이게 쭉쭉 다시 정상회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142면은 최근에 140엔을 그렇게 두들기다가 튀어 올라간 거였는데 다시 140엔까지 142까지 140초까지 다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회귀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되게 특이사항. 이건 요즘에 좀 많이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다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보통 제가 일본 장기 금리를 올해 일본이 몇 번 금리 인상을 할지를 프라이싱하는 용도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자주 보는데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에 진짜 날아가고 있어요. 장기 금리가. 아주 골 때립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보세요, 이거. 제가 10년을 잘라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질문은 제가 이따가 모아서 할게요. 제가 여기 지금 하는 거 하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10년이 아니라 30년을 끌고 와보면 더 놀랍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레벨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베노믹스 이후에 이렇게 장기금리가 치솟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있냐? 보면 진짜 높죠, 높기는. 얘네 20년도 때 셋 다 0%대였어요. 장기금리가. 근데 지금 3%가 넘어갑니다. 일본 30년물이. 엄청나죠? 여기에는 최근에 응찰률만 보더라도 그냥 바닥을 찍고 있어요. 안 사, 이제. 일본 BOJ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해도 안 사요. 옛날처럼 민간이 사주지도 않고, 지금 심지어 BOJ 쪽에서는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 삽니다. 4천억 엔씩 오히려 축소하고 있어요. 매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규 발행되는 거랑 이렇게 까고 하면은, 그러니까 롤오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QT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QT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험사나 이런 쪽에서는 QT 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앞으로 금리 올라갈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매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현재 중앙은행의 요 통화 정책 자체가 굉장히 긴축적이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거시기 하죠. 신규로 이 입찰을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응찰 배수 보면은 그냥 떨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2.8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응찰률 자체가. 또 7월에 선거가 있어요. 근데 선거에서 일본도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돈풀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표를 얻는 데는 돈풀기가 최고인데, 그래서 또 뭐 소비세 감면, 그 현금 지급은 연초에 얘기 나왔다가 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채 발행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도 지금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세 번째인 요 위에 있는 두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보험사가 최근에 올해 국채 보유 계획을 축소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러한 요소들까지 해서 현재 일본의 장기 국채 매수세 자체가 실종되면서 장기 금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면 어, 굳이 이제는 미국까지 가가지고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어느 레벨부터는 다시 손보사나 이런 곳 쪽에서 민간 매수가 붙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BOJ의 양적 긴축이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달에 BOJ 그 회의에서 중간 평가를 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QT 진행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에 있어서는 그냥 엔화가 됐던 뭐가 됐던 제일 중요한 게 6월 BOJ 결과. 우리 우에다 총리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할지가 그냥 한 내년 중순까지의 일본 투자를 결정짓는다. 특히 내년 3분기, 내년 1분기 끝날 때쯤 되면은 이 QT가 지금은 매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건데 완전히 시장에다가 물량을 뱉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순 공급량으로 봤을 때 BOJ가 물량을 뱉기 시작하는 게 내년 3월 정도? 내년 3월 정도부터는 진짜로 시장에다가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일본의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지금 일본의 장기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면은 그동안에 일본의 금융사나 뭐 보험사, 손보사 이런 곳에서 미국의 국채를 매수해 주던 그 매수세는 이제는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내에 있는 거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게 될 거기 때문에 솔직히 요거는 미국 장기채 쪽에서는 안 좋은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장기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얘네가 진짜 손보사가 그냥 미국 거 안 사고 일본 거 사는 그 레벨까지 가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는 또 튈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는 지금 요런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뭐 일본의 BOJ가 지금 QT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유자산도 지금 계속해서 축소는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본 국채 투자 뭐야 국채래 니케이 투자했다가 손실 났다고 하신 분이 있던데 제가 보여줄까 말까 많이 생각했었는데 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손절을 안 했거든요. 손실이 많이 나긴 났어요. 절대 뭐 적은 레벨로 난 건 아니고 내가 별로 이렇게 막 인증하고 이런 건 안 좋아하는데 저도 손실 났어요. 이게 니케이 고퍼스 샀던 건데 손절하고 요거 남은 거예요. 저는 보통 5% 되면 손절은 합니다. 보통 제가 투자하는 거는. 그래서 그 나머지 뭐 정리하고 남은 게 요거 남아 있는데 보면은 15% 정도 손실이 났어요. 이거 22%까지 손절 났었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엔화가 강세로 돌면서 쭉 니케이가 빠져서 손실이 축소된 게 요 꼬라지예요. 마이너스 500 찍혀 있어요. 이거 거의 7, 800 찍혀 있었어요. 예. 보면은 니케이 지수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 영상을 올렸을 때가 여기 거의 꼭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렇게 꽁얼꽁얼하는 댓글을 달고 2주 전이네요. 제가 보니까 2주 전에 이분이거든요. 그 이분이 하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영상 지금 올린 영상 최근에 올라가 있는 영상 전에 그 전에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웠어요. 막 개인 종목 개별 종목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한 거예요. 이거 손절해야겠네요 했잖아요. 저도 아무튼 손실은 난 상황이고 그냥 들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 솔직히 이런 댓글 하나 달리면은 뭐야 유튜브 하는데 되게 분탕질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이걸 왜 내비뒀냐면 뭐 이분 여기다 왜 이렇게 썼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왜 이렇게 해놨는지. 그냥 돈 잃어서 그런 거예요. 돈 잃어서. 제가 연초부터 그래도 꽤 수익을 잘 냈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하셨나 봐요. 제 거 보고. 근데 앞에서 아무리 막 여러 개를 뭐 이렇게 수익이 내게끔 해도 한 번 틀리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왜 안 따라하다가 이때 따라해가지고 손실이 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아가 개입이 된 거예요. 본인이 판단을 해서 앞에서는 안 따라하다가 요번에 따라해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돈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뭐 하소연 적은 거고. 그리고 나 때문에 샀으면 그렇게 보니까 그래도 꽤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손실이 난 것 같은데 왜 중간에 올린 그 영상은 내가 하루 동안 열어놨던 그 영상은 못 보신 건지도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댓글을 왜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거 돈 받고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 돈 더 많이 들거든요. 유튜브에서 나는 수익이 제가 이런 영상 하나 올리면 1달러 들어와 1달러 이 양반아 솔직히 그냥 나는 공짜로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뭔가 일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꼭 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정규분표를 그렸을 때 요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되는 사람들
그럼 반대로 반대쪽에 이 하단에 있는 테일은 이런 분들이 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말 들리시나요? 컴퓨터가 멈췄는데? 마우스가 멈춘 건가? 잠시만요. 됐네. 여러분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아니, 왜 이래? 하지 말라는 거가 없네. 땡거 없어야겠다. 그냥 제끼세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큰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어요. 저런 분들이 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보통 제가 그냥 이렇게 차단합니다. 본인이 댓글을 썼는데 댓글이 없다? 그럼 차단한 거예요, 제가. 그냥 딸깍 한 번이면 됩니다. 딸깍 한 번이면. 아니, 뭐가 문제가 있나 본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자꾸 안 움직여요. 키보드는 먹으니까. 지금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게,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도 그러고, 한국도,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저는 한국도 올라가는 거 보고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한국이 망할 거라고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입장이거든요. 아주 장기적인 저성장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기금리가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장기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 그 텀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 텀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봤을 때도 한국의 저성장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장모님이랑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주식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잘 안 될 거라고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문제고요. 당장 저희 뭐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들 넘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진짜 쉽지 않아요. 한국 이 아버지 건축 쪽에 계시는데 뭐 자재업체라던가 이런 쪽을 보면은 진짜 쉽지 않아요. 괜히 성장률이 뭐 0% 찍혀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 0.8로 또 어디 또 IB에서 또 리포트 나온 거 봤는데 한국 올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는 한국은 경기 침체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앞에 막 계엄도 있고 또 뭐 대선도 있고 막 이런 게 있기는 했지만 그런 게 아니, 근데 그거 때문에 너무 빡세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침체로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한국은 누가 뭐래도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수 시장이 뭐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수에 있는 놈들은 밖에 걸 사고 앉아 있어. 라고 말하는 저도 아이폰을 씁니다. 갤럭시 안 쓰고. 그렇죠. 뭐 내수 시장이 작디 작은데 여기 사람들도 한국 기업들의 뭔가 그런 거보다는
해외 걸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트럼프가 관세 때려가지고 무역 장벽을 서로 세우기 시작하면은 무역량이 줄어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진짜 너무 힘들죠. 심지어 트럼프가 지금 땡깡 쓰는 것도 아예 제조업 자체를 미국으로 들고 들어와라잖아요. 그거만으로도 사실 너무 어렵죠. 너네 그렇게 하면은 뭐 관세 안 매길게. 그 넓은 이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다 외화 유출이죠. 일자리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진짜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의 요게 진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대선에 진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되든 잘했으면 좋겠어요. 대선 얘기는 안 해야겠네. 이것도 정치 얘기하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 반등 자체는 여기 20bp면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요 한국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것도 엄청 신기했어요. 저 막 4%, 5%막 거기까지 가 있던 게 진짜 원웨이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2점 몇 프로까지. 작년 말까지 보시면 그래요. 잠시만요. 제 이거 마우스 좀 잠깐 만지고 올게요. 이 마우스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냥 다 장기 금리가 다 같이 반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미국의 반등하면서 그 영향으로 한국의 장기 금리도 최근에 올라왔는데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는 성장률이 작살난 것 때문에 빠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20bp가 오르길래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요거는 그냥 최근에 뭐 일본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걸 좀 따라서 맞춰 올라간 게 아닌가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3%까지 오면은 사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채권도 3%까지 오면은 진짜 살 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한국이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주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거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3%까지 와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게 저는 저성장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작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상가 돌아다니면은 공실 얼마나 있는지 맨날 보거든요. 근데 진짜 공실이 아닌 상가를 찾기가 힘들어요. 어지간한 유동인구 있는 곳 아니고서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상가도 다 공실이에요, 지금. 이 아파트 단지 상가가.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가고 있어요. 뭐 내수시장 작살난 거에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채권 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나 이런 거 보더라도 내수시장 진짜 작살난 거를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bp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혹시라도 3%를 찍어준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사러 갈 거예요. 이 채권은. 한국 채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근데 혹시나 알람은 걸어두긴 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이 도대체 호텔 경제학 이것도 제발 정치적인 얘기로 듣지 마세요. 저는 그냥 요거만 놓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였을까? 일단 이 일러스트를 만드신 분은 뭔가 극적인 요소를 보여주려고 야, 내가 호텔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경제가 돌아. 라고 하는 요런
되게 직관적인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까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 위에 뭐 ICBC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 공대에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요 IC는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이라고 하죠. 초기 조건과 BC, 바운더리 컨디션. 이 경계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항상 전제로 깔고 해야 돼요. 뭐 정상 상태입니다. 어떤 걸로 가정한다, 어떤 걸로 가정한다, 어떤 걸로 가정한다. 이거를 다 깔아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돼요. 이거는 다 공대생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 뭐 비뉴턴 유체 막 이런 거 다 가정을 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그 가정의 조건이 너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진짜 뭐 섬이야. 섬에 경제 주체가 얘네 넷밖에 딱 없어. 이렇게 보수 쪽에서 이렇게 까면 할 말은 없어요. 이거는 아예. 뭐 추가적인 통화 승수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 그래도 좀 거시경제 좀 그것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이거를 그냥 얘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네 개의 주체가 아니라 되게 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얽혀 있고 뭐 가령 호텔에서 침대를 10만 원 주고 구입이라고 적어는 놨지만 아주 많은 호텔에서 아주 많은 가구점에다가 뭐 침대 주문을 넣는다. 침대가 10만 원짜리 한 개를 사는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 뭐 1000개를 산다. 라고 하면 가구점은 갑자기 1000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추가적인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러한 사람들이나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 돈을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외적 요소가 추가적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더 넓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얘가 지금 매출이 발생되는 바람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를 위해서 뭐 대출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화폐 승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때에서는. 그런 투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요렇게만 적어 놓다 보니까 오해가 된 것 같고 게다가 하다못해 그러면 이거 까는 사람들 입장에서 솔직히 아니 문방구가 아니, 호텔이 미쳤다고 문방구한테 10만 원은 뭐 빌려줍니까? 결국에 제가 보기에 호텔은 돈을 빌려주는 주체인 정부인 것 같고, 전 솔직히 이 영상 하나도 안 봤어요. 이 호텔 경제론? 그거를 뭐 민주당이 해명하는 영상을 저는 한 개도 안 봤어요. 신한테 맹세하고. 근데 제 추측이에요. 이걸 정부, 그리고 현재 초기 조건이 우리가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통 부채를 졌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 모아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수표로 꽂아줬단 말이에요. 몇백만 원씩.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부채를 안 지고 정부가 대출을 하게끔 도와줬어요. 민간이 대출을 내서 통화 승수가 일어나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현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사회적인 경제 현상이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초기 조건 자체가 정부가 돈을 되게 많이 빌려줬어. 소상공인한테도 막 돈 많이 빌려주고 자영업자들한테도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걔네가 갚기 어려운 상황 이하를 초기 조건으로 잡고 근데 얘네한테 요런 내가 가구점한테 야 우리 이번에 청사에 의자 뭐 5천 개 주문 좀 내자. 그러면은 가구점에서 그거 만든다고 또 추가적인 뭐 고용도 발생이 되고 돈도 나오고 뭐 여기 또 이제 뭐 다음 가구 뭐 목재집에다가 또 뭐 발주를 넣고 이런 거를 통해서 원래 지금 자영업자가 못 갖고 파산하게 생겼는데 얘네한테 소득이 발생되면은 원래 못 받을 돈이었던 그 못 받을 돈이어서 탕감해 주려고 그랬죠. 저는 탕감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경제 돈을 돌려서 그렇게라도 정부가 돈을 받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러면 이거 어차피 자영업자 빠그라져가지고 못 받는단 말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낮아빠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 돈 빌려줬는데 저 새끼가 파산 신고해.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초기 조건들을 좀, 근데 이렇게 일러스트 하나에다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뭐 보수 쪽에서야 당연히 이거를 깔라고 하면은 까기 너무 좋게끔 만들어내긴 했어요. 이 제작 자체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화 승수가 어쩌고 뭐 소비 성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죠.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걸 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좀 부족해서 뭔가 그런 게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사실 뭐 민주당은 뭐 나발이고 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우리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 제발. 예. 지금 뭐 솔직히 뭐 민주당이고 뭐 그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나라가 너무 힘들다니까 여러분 진짜. 진짜 저기 이 중소기업들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발주 나가는 게. 물론 작년에 추경이 없어가지고 아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게 이렇게 정부랑 하는 게 많아가지고 추경 편성이 안 됐죠. 원래 추경 협상을 더 했어야 되는데 계엄 터지는 바람에 그 추경 돈이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대선 끝나면 당연히 추경을 할 테니까 예. 대선 끝나가지고 추경하면은 이거 3% 뚫을 수도 있겠네요. 재정 적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거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예, 정부가 뭐 추경 얼마 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한국의 장기 채권 사는 건 또 어떤지 그 얘기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요 호텔 경제 요거는 예, 깔라면은 진짜 얼마든지 두들겨 맞기에는 너무 좋게끔 일러스트를 만들기도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조건이나 이런 바운더리를 예. 섬에 이렇게 경제 주체 4개밖에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뭔가 추가 매출이 발생되면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거기서 발생되는 대출 때문에 뭐 통화 승수도 일어나고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뭐 모르면 몰랐지 굳이 막 이렇게 두들겨 맞을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대선은 대선 얘기는 뭐 안 하고 싶긴 한데 대선 끝나고 나면은 추경 때문에라도 그래도 돈이 좀 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국장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 인버스 들고 있거든요. 그 이제 또 아까 지수 인버스 질문이 있어가지고 해드리면 어, 뭐 있어? 제가 지금은 지수 인버스를 들고 있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포트를 보여드릴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번처럼 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까 봐 아까 그 댓글처럼 그게 좀 거슬리네요. 뭐 아무튼 인버스를 들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엊그제 인버스를 매수를 했고, 엊그제 매수했을 때는 수익이 조금 났고요. 어제 아시다시피 급등하는 바람에 손실이 많이 났다가 오늘 다시 또 밀려서 그냥 여기서 지금 밀려도 저는 크게 밀릴 거라고 보고 있진 않고요. 지금 인버스 들고 가고 있는 게. 근데 여기서 매수했단 말이에요, 인버스를. 그래서 어제 올라가지고 손실이 났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다시 수익이 난 상태인데 내려가더라도 뭐 이렇게 당장 막 꼬라박는 그림보다는 그냥 한번 반등하면서 적어도 쌍봉은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심택 개별 종목 개별 종목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뭐 아무튼 지수는 지금 나스닥 인버스보다는 오히려 코스피 인버스가 조금 더 괜찮아 보여서 저는 진입을 했던 거고 21선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정직하게 반등해서 한 번 더 고개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길게 들고 가긴 좀 그렇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가 진짜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이게. 저는 진짜 2차 전지가 와,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이거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오늘 그거 올려드렸죠. 에코프로 갑자기 프로그램 매수 붙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말아 올렸어요. 여기 자주 색깔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들어 올려서 프로그램 매수 붙으면서 10분 봉으로 보면은 예,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갔어요. 제가 오늘 장모님이랑 점심 먹었는데 점심 먹는 와중에 이렇게 해서 올라갔더라고요. 보면 4%가 넘게 올라갔어요. 아, 요건 진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 2차전지 제가 좀 안 좋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부러지면 누가 주식을 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너무 무서워요, 진짜. 내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인데 무슨 놈의 주식이 이렇게 원웨이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처박혀요. IRA 그 세금 감면 폐지되는 거는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진작에 그 얘기가 나와서 빠졌었어요, 2차 전지가. 빠졌었다고 이미. 근데 또 밀리는 거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싶었어요. 여기 막 공매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공매도 보면은 진짜 이 위에서부터 끌어내려가요, 진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아래서부터 내려온 거 보면은 4월 30일, 아니 3월 31일이죠. 여기서부터 공매도 쳐서 끌고 내려간 거 보면은 야 보세요. 막 100만 주씩 수 있단 말이에요. 몇십만 주씩 쌓여 있어요. 여기 또 30만 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2차전지 들고 있다가 밀렸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굳이 팔아가지고 뭐 하고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뿐만이 아니에요. BM, 엔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장 공모가가 30이었나 그랬죠. 공모가 붙어도 10% 빠졌어요. 아, 진짜 살벌하게 빼더라고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LG 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그래서 2차 전지 혹시 물리신 분들은 이제는 어차피 쇼커버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매도가 지금 막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위에서부터 쳐서 밀어낸 거기 때문에. 근데 공매도 쇼커버도 두 개가 있어요. 약간 호재성 같은 게 기대되는 바람에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 개의치 않고 매입해가지고 쇼커버 들어가는 거랑 아래에서 그냥 시간 질질 끌면서 여기서 횡보해가지고 개미들 힘들게 해가지고 물량 뺏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후자로 그냥 질질질 끌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2차전지 물리신 분들은 예,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진짜. 아까 제가 뭐 있어? 제 거 물린 거 보여드렸죠? 뿅. 이런 자리는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20% 빠졌을 때 있죠?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오르고 있네요. 제가 원래 4월에 빠지면 사자 그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4월에 밀리면 사자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는 그거였죠. 저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반등 빠르게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을 매입을 못 한 거예요. 여기를. 제가 못 산 이유가 저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고, 더 길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났고, 훨씬 빨리 많이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누가 글 쓰셨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말을 바꾼 게 주식 상승의 이유죠. 다만 7월 초가 90일 이후에 끝나는 지점인데
그때 트럼프가 다시 긴장을 해주지 않을까? 트럼프가 말을 바꾼 게 145%에서 30%로 바꾼 거? 근데 30%가 안 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진짜. 아니, 심지어 실질 관세 하면은 40%가 넘거든요, 지금? 실효 관세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관세들 다 치면은? 근데 30%든 20%든 저는 EPS에 당연히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45에서 30%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반등해가지고 다시 정고점까지 와야 된다?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저거 이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게 145를 30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보다는 0에서 30이 된 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업들의 EPS에 영향을 줄 거를. 이러나 저러나 관세 장벽은 생겼는데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그 전고점을 뭐 가야 된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상식적으로? 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라온 이유를 모른다고요. 이게 감세 때문에 올라온 건지, 관세를 145에서 30으로 바꾼 것 때문에 올라온 건지 모른다고요. 올라온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인버스를 못 찍겠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감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미국의 이슈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다가 인버스 찍는 것보다는 한국에다 인버스 찍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한국에 찍은 거고, 니케이 인버스 손절 안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40엔에서 왜 갑자기 148엔까지 그렇게 엔화가 약세가 됐는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버스를 뭐 그냥 들고 갔던 거예요. 액션 자체를 취하지 않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물린 거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니케이 인버스도 솔직히 말하면은 얘도 지금 정리하는 게 맞아요. 여기 또 21선 기어 올라오겠죠. 여기도 반등 한 번은 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애당초 너무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손절하거나 막 그럴 자리는 또 아닙니다. 그냥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PT 어디 있어? 여기 보면은 BOJ가 이미 QT를 진행을 하고 있고 배차 대비가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니케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 호텔 경제로 이거 가지고 또 막 태클 달지 마.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진짜. 뭐 정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저 누가 되든 아무튼 좀 예, 국내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채 10년물 장기채 수익률 상방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5%, 5자 보이면 진짜 무조건 트럼프랑 베센트랑 달려 나와서 뭐라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40bp 올라가는 것까지.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은 또 투자해야죠. 추가 투자. 대출 받아서라도 저는 5%면은 때려박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상방이 열린, 저는 그래서 4.7부터 매입하고 싶거든요. 4.7부터. 제가 생각하는 윗방향은 30%. 아래로 내려가면은 4.2까지 보고 있어요. 4.7에 매입한다고 하면은 아래로 50bp, 위로 30bp 열린 거니까 기대값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국채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실지요? 투자 기간은 제가 정할 필요는 없고 SLR 규제 완화되는 게 언제인지가 포커싱 될 것 같아요. 근데 길어봐야 석 달? 진짜 길게 가도 반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번 하반기에는 SLR 규제 완화 분명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고우먼 이사님께서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시점은 그때가 될 것 같습니다. 매도 가격은 4.2.
4.3만 대도 뭐 나이스하게 팔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도 4.7까지 가면 진짜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금리가 저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자 따먹기 위해서라도 그냥 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아 보여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시계님, 시계 맞죠? 시계님 잘못 나가셨어요. 시계님은 메일 주세요, 저한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빠잉.